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까지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일단 좀 저는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렇게 이제 불렀는데 네. 한일중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공식 명칭은 한일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개최국이 의장이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개최 순서에 따라 명칭을 붙이는데. 아, 그러면 한일중도 그 순서에 따라 예.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일본입니다. 우리 전에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돌아가면서 만든 하여간 겁니다. 외교 복잡해. 하여간. 아니 복잡한 게 아니죠. 원래. 따지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어휘 체계상 한중일이 더 익숙하니까 예. 그게 문제죠. 근데 다들 한중일 정상회의 이야기하는데 역사만 한 포인트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우리 앵커님하고 저는 확실히 기억하죠. 세대가 그때 세대니까 1999년 Y2K 때. 그 전에 그러니까 96, 97, 98로 넘어갈 때 우리 동아시아 금융위기 났잖아요.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그럼요. 네,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그때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났고 그래서 각국에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 좀 해보자라고 해서 매년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에 한중일이 참여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아세안 플러스 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서 그럼 모인 김에 한중일이 좀 따로 보이자. 아, 그 발안자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계기에 현지에서 조찬모 회동을 하던 것이 이거 되게 중요한데라고 서로들 인식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따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는 하되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면서 일종의 좀 제도화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 발의는 김대중 대통령, 실행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시작한 것은 2008년도인데 일본 후쿠오카에서 소위 일한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합니다. 그때가 처음이고. 네. 그래서 여러 흔적이 있는 회의이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었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이커창 총리인데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정상회의인데 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와요? 예.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국가마다 이 원탑 외교, 투탑 외교, 심지어 쓰리탑 외교 체제가 있는데 분업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중일의 정상회의를 주석 대신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편지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게다가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 자체가 실질적 협력을 하는 경제와 교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덜 정무적이고 실질 협력을 추구하는 거라 총리의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거고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갑니다. 거긴 또 왜요? 예. 그러니까 아세안과 같이 여러 행위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쪽 그들이 그렇게 분업을 나눴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좀 체크할 게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부터 기사가 나오겠죠. 근데 뭐 보도에 의하면 좀 그간의 특히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그간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던 서울과 북경의 노력이 좀 보여요. 뭐 2+2 뭐 대화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2+2 대화 협의체가 6월 첫 회의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좀 저도 이제 관련된 정보를 아직 보도상에서 보지를 못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는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차관이 참석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차관급 회의가 있어서 이걸
2+2 차관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네. 미국하고는 장관급 2+2 있고요. 중국하고는 2+2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이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고위관료라고 하는데 들리는 바로는 국방부 고위관료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차관급 회담 체계가 있는데 이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어떠한 성격과 자리일지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급이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 모르겠다. 예.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하기로 했고 한중 수출 통화 대화체 출범하기로 했고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제기하기로 했다는 이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실질 협력에 대한 여러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전이죠.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잘한다고 좀 하고 싶고요. 다만 우리 측이 중국의 평화의 보루 역할을 요구했고 북한의 개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군사협력 관련 언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저는 언제부터 언급이 성과가 되었는가 중국 측 반응이 무엇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국은 대만 문제, 양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회담에서는 양안 관계 문제를 중국이 확실히 거론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죠.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근데 이런 거 좀 현직이 좀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저희도 좀 바람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라인 야오 사태 관련 양측 입장이 확인되었다고 보도가 됩니다. 우리 측은 한일 외교와 별개의 사안이고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발언했어요.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그래서 정부 간 긴밀 소통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뭐 그 자본 정리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좀 평가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은 현재 자본관계 조정이라는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과도했다는 걸 인정해서 말 바꾸고 있는 상황 중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최근 논란이 불거진 라인야오 문제가 한일 외교 차원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인야오 사태가 한일 외교의 별개 사안이라면 한일 외교의 핵심 사안은 무엇인지요. 이걸 좀 대묻고 싶어요. 아니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게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시를 했었고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면서 영업사원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어떻게 별개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를테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관한 것도 한일의 외교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도 한일 외교 사안이 아니고 또 경제 영역의 라인 야오 사태 같은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한일 외교의 핵심 사안인가? 그리고요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한번 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총무상의 행정지도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왜 자본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말이 일본 정부의 주요 인물인 총무상으로부터 나왔는지 이거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이것은 마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자본 지배 구조를 바꾸면 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본과 보안 개념도 이해를 우리가 못 하나요? 다 하죠. 최소한 단어도 아는데. 그래서 저는 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본 측에 좀 명시적으로 요구했어야 되죠. 아무리 양측 간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 한들 이 회담 자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상한 열패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행정지도가 과했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는 국익을 훼손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메시지조차 없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로써 라인 사태가 정리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는데 동의하세요? 왜 언론이 사태를 정리합니까? 본질은 그대로인데 네. 또 언론에 대해서 이상한 열패감이 드네요. 다들 김치찌개를 세게 드셨는지 예. 조금 이상해요. 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없는데 양측 간에 그래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자. 외교 사안과 별개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어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럼 네이버 측의 반응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 보안 문제에 관련된 이런저런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입법 조치에 따라 라인의 그 미래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시발이 총무성의 과도한 행정제재였거든요. 행정지도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요. 일본에 여러 부처가 있지만 총무상이 가장 파워풀하다고 합니다. 아, 일본 내에서? 네. 예. 아니요. 관방장관이 그 넘버 2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그건 건재상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정부 대변인인데 네. 총무상은 우리로 치면 재난재해 그리고 이런 보안을 다루는 부처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총무라고 하면 조금 세어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는 총무상 그러면 매우 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총무 세요. 그렇죠. 돈을 쥐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네, 회비 걷고 이러는데. 예, 여러 총무님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동북아 이야기로까지 확대가 돼서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안 문제가 거론돼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대만 쪽으로 가면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좀 보시면 예. 그 지난 23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부전구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동부전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훈련을 하였는데요. 훈련 범위는 쉽게 얘기해서 대만 섬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는 훈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111대 중국 군용기와 서히 수십 척 해군 함정이 투입됐고요. 리안 총통, 신임 총통인데 취임 3일 만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것이요. 신임 총통이 취임사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이 총통 그 자체는 독립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취임 연설에서 독립이라는 표현은 피했습니다. 나름대로 메시지 관련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양안 미래가 세계 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한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고 새 정부는 자기 정부죠.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중국도 대만을 겨냥한 언어적, 공격적, 무력적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중국이 버럭한 거예요. 어디 감히 이렇게 하면서 중국 외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이라는 역사적 대세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를 보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항은 아무래도 중국의 신임 총통 길들이기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고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을 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보도로 보면 대만 총통 탈출로 봉쇄 훈련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살벌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의 반응도 중요해 봅니다. 여기서 미국이 그럼 너 중국 너 하면서 막 세게 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미국은 중국에다 대고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자제력 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하고 통상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를 군사 도발의 구실로 삼는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위해 수십 년간 존재해온 규범을 깨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다라고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좀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중국에서는 양안 관계 문제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중국 측 반응이 더 깊게 나오진 않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안 문제를 어떠한 톤으로 이야기했을지 이게 중점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중국 정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이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글쎄요.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중국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측 보도 자료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이런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실무 경험을 해봤던 저로서 명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측이 합의한 보도 자료가 아닐 바에는 자기 측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 자기 측 발표문에 담는 것이 일종의 관습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측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중국을 한국이 강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상대국 표현을 다운 펼쳐서 인용 표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회담 끝나고 그러한 것이 소소한 외교전이죠. 그렇죠. 문안 작성 이런 거 보면 공동 선언문 이런 거 항상 그런 게 문제죠. 근데 신뢰가 있는 국가들끼리는 합의한 보도문을 안 낸다 하더라도 야 이거 우리 이 정도로 낼 거야 무슨 의견이 있어라고 의견은 물어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제 열린 건 한일 한중 양자회담이고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직 오늘 열리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러니까 좀 그 체크 포인트를 좀 미리 짚어주신다면. 글쎄요. 뭐 이제 이 보통 합의문을 보면 처음에 전문 용어로 이 코스메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화장품이라는 뜻인데 앞에 치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은 5년 만에 열렸다. 그동안에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은 협력하기로 했다. 뭐 여러 가지 공급망에 관한 도전이 있지만 한중일의 실질 협력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다 담겨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이 2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2조가 뭐냐면 지역 안보 협력 구도인데요. 우리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 일본에게는 이 납북자 문제, 그리고 중국에는 양안 관계 문제일 텐데 톤이 어떻게 조정될지 각국의 관심사가 어떻게 담기느냐. 예,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상 비전 선언문을 일부 조율했는데 당시 우리가 꼭 담고 싶었던 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었는데 일본이 평화체제 구축을 빼고 싶다고 했어요. 왜요? 그래서 저희가 왜요? 근데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를 회고해 보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참 후에 비전 선언이, 그러니까 정상 선언문이 발표됐어요. 아, 그럼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걸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젯밤에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했더라 하고 정상 선언문을 보니까 한반도의 그러니까 한중일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로만 나와 있지. 당시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상영구로 붙어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양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중국은 양안 관계 현상 유지와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정도로 하고 싶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힘에 의한 현상 변화 뭐 이런 식의 넣고 싶기 때문에 아마 반대 그렇죠. 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실질 협력을 위한 회담이 중점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양보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새길로 하나 빠져도 될까요? 네. 그 중국의 2027년 침공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27년이요? 왜 27년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27년 침공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아닐 거예요. 그냥 현호가 안 돼도 되는 1999년, 2006년, 뭐 2012년 뭐 매 주기적으로 그런 침공설이 있는데 침공하겠다는 사람이 27년이라고 정해놓고 합니까? 그냥 즐기자고 하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뭐 남이 나라 침공한다는 게 즐기면 안 되죠. 근데 아니 그 썰 자체가 그렇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네. 뭐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잠깐 제이비타임에서 전해드렸는데 아까 한일 관계 얘기할 때 좀 풀었어야 되는데 네. 일본의 게이단렌 경단련 이게 이제 보도하고 이제 김태호 1차장이 밝힌 거 약간 다르던데 보도는 1억엔을 출연하는데 안 내다가 이번에 2억엔 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1억엔을 출연했었고 2억엔 정도를 추가 출연했다. 지금 어제 김태호 씨 그러니까 차장의 그 브리핑은 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억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8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2억엔 정도만 16억 정도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평가는 좀 변하지 않아요. 작년 3월 일방적으로 대입연 제안을 발표한 이후에 한일 양측이 미래기금 확충 방안을 방치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즉 일본 총리의 방안을 앞두고 전격 모금했고 이것을 직전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즉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분위기? 예. 그럼 왜 그렇게 이들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을까? 이건 제 해석인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일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좀 비판 조가 셉니다. 예. 그리고 총선 결과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선거패 대패도 있었고 지지율 하락을 고려하면 뭔가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선거 후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즉 일본 측의 보도를 보더라도요. 선거 직후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가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이런저런 우려의 보도가 일본 측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식기 뭐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죠. 한일 간의 진정한 관계 개선을 원하면 본질적인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고 기업의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 참여가 지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확인은 안 되고 있으면 보도에 따르면 피고 기업 이런 뭐 전범 기업들은 돈 안 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금 참여가 지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진정한 사과 같은 것을요. 이걸 할 생각은 없고 2억엔 그러니까 17억 4,328만 원으로 퉁치는 격이 아닌가. 퉁치기다. 예, 이것이 물잔의 반이라면 그러면 징용공 문제, 강제 노동자 문제는 34억짜리 문제인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광산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요. 어제 한일 정상에서 그 얘기 나왔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예, 전 보도를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목성님이 주말 동안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종공 교수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이제 대담 담은 책인데 읽으면서 감정이 복합적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있습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는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공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